오늘인가 어제였었나요? 네, 어제죠. 아, 안타까운 하루였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범죄 행위로만 보면 장시호 씨가 고약하죠. 받은 형량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검찰이 일정 부분 피의자로 소환된 피고나 피의자가 와서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까지도 증거를 제출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는 그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피의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검찰을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야 뭐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뭐 법에 의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국정농단 관련한 검찰 조사를 할 때 검찰에서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 형식의 어떤 형태의 도움을 줬을 때 이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뭔 키가 있으면 카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조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백 변호사님,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야, 그거 좀 야비하고 비열한 짓 아니냐. 그런데 근데 그 내면의 그 속성은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플리바게닝 하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 뭐냐면요. 기소하기 전에 이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소 플리가 전입니다. 총원 이런 뜻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는 없는데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마약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 사건은 혼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마약은 내가 마약을 투약을 하려면 나한테 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보통 혼자 한다니까 같이 한 사람들, 같이 하는 패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을 잡았어요. 한 명을 잡았는데 정말 엄격하게 플리바게닝도 전혀 없이 그냥 원칙대로 죄를 물으면 이 사람이 굳이 윗선을 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뭔가 본인한테 이익이 돼야 자기랑 같이 한 사람, 공급해준 사람, 그다음에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을 불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사의 편의상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죄를 진 사람 그에 합당한 처벌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사회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해서 일정 범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검에서 풀어주세요. 그 의미예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구형을 무척 낮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 장시호 씨 혐의는 뭐예요, 혐의가 이제 삼성이나 JK 등 압박해서 한 후원금 18억 원 정도 받아낸 거, 국고보조금 7억 횡령하고 또 영재센터 자금 3억 횡령한 거. 대충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10억 횡령 최소 구형이 5년에서 7년 정도는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건 여러 가지로 수사에 협조를 했고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재판부에 그냥 집행유예 해주세요. 왜냐하면 구속기간도 연장 안 했잖아요.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장시호 씨만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시그널을 줬으나 재판부는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재판부도 이러한 그 횡령죄에 대한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례를 깨면서까지 검찰이 물론 수사 열심히 했고 수사협조에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지켜야 할 또 마지노선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2년 6개월만 선고했다. 약간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검찰하고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에도 협조하고 자백하고 했던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감안해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거니까 검찰과 재판부가 바라보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검찰이 구형한 거 사실 쉽게 말해서 올려친다 그러잖아요. 올려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특검이 이렇게까지 시그널을 보냈으면 그래도 재판부 알았어 하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지금 3억 횡령하고 국고보조금 7억 횡령한 거 최순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장시호 씨가 꿀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해 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본인이 다 이득을 취한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그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네. 사정 변경, 즉 3억 7억 한 거 그 횡령했는데 무척 깊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횡령한 돈이 어쨌든 3억은 국고죠. 영재센터 자금 3억. 그럼 총 뭐 10억이 어바웃 다 국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고이기 때문에 다시 그 회사 영재센터에 환수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수했다면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랬다면 그게 고려가 되지만 이건 1심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법정 구속됐는데 이거 갚는다고 해서 보석으로 풀어주진 않습니다. 20에서 영향. 2심에서 그럼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예측 그 1년 6개월 구형했을 때 예측 못 하셨잖아요. 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예측을 그랬었죠. 1년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구형하는 것보다 좀 낮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한 집행유예는 3분의 2나 반. 그렇죠. 그 정도 내기 때문에 다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죠. 장시호 씨도 사실 근데 어제 뭐 이렇게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아마 출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얘졌다. 판결을 받는 순간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 뭐 마지막 증언할 때도 진술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나를 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결국 아이한테도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휴, 그렇다고 하면 결국 짜네요. 장시호 씨는 이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도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가 워낙 많은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검찰과의 어떤 그 교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이 설마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장시호 씨 입장에는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 거의 90% 이상은 1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리에서 그 법정 구속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가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2년 6개월이 놀란 게 아니라 법정 구속이 훨씬 놀란 거죠. 그러니까 2년 6개월도 사실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형이잖아요.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으니 여기서 법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재판부가 굉장히 단호했던 것 같고 좀 눈여겨볼 거는 이 재판부가 형사 22부입니다. 김세현 부장인데요. 김세현 부장이 맡고 있는 재판이 현재 박근혜 최순실 재판이에요. 그 재판의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건 이 재판부가 사실 굉장히 피고인에게 잘해주는 재판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피고인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것 뭐 증거 신청하면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는데 선고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좀 유명한 재판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판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장시호의 1심 선고를 딱 보면 이거는 엄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정농단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시호 씨 판결문에 보면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같은 재판부가 22 재판, 이 판결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판결할 때 이거 인용 안 하겠어요?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이제 그 두 피고인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 씨 혼자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나비 효과로 이 두 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제 선거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시호 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네. 박근혜 최순실 두 재판에 아주 그 엄벌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판사가 김세연. 김세연, 네, 김세윤, 김세연, 네, 김세연. 김세연. 김세연?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름이. 연이나 어쨌든 네. 끝자리는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 김 판사님이 별명이 있대요. 별명 유치원 교사. 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호 그 그러니까 뭐 유치원 무슨 애들을 말이냐면 나가야 되는데. 백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유치원 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너무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뭐 증언했죠, 뭐 증거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주고 증인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주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피고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예. 증인 막 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증인 막 증가시키고 막 이랬을 때도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판결에서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김세윤이네요. 김세윤 맞죠? 김세윤 판사가 판결에서만은 아주 엄격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유치원 교사. 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란 말은 이미지가 그만큼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한 걸 용인하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그렇죠. 성인이 됐을 때 계속 똑같은 짓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김세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지막 판결에 있어서는 엄하게 법의 근거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백선임 변호사 말씀처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해서 엄한 판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 이 별명은 확인된 건가요?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아,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물어보시니까 제가 직접 알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누군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긍정적인 의미고 의미 있는, 그리고 재판을 잘한다는, 그리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판사로도 저도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유치원 교사를 월급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요. 박근혜 최순실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금 우리나라 판사라면 당연히 법원에서 최고니까 하는 거예요. 에이스들이니까. 아니, 세기의 재판인데 이거를 그러면 재판할 때 평판 안 좋은 판사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판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김세윤 부장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치원 교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피고인이 납득할 만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어권 행사하는 거 할 수 있게 다 들어주고, 그래 어떤 주장을 하는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도 말을 끊질 않아요. 김세윤 부장은. 그래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할 때만큼은 굉장히 온정주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도 내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판단했으면 억울할 텐데 얘기는 다 들어주고 그렇죠. 또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다 논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굉장히 좀 피고인 입장에서도 설득력 있는 판단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아까 유치원 교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 재판부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황당하네요. 무서워지는데요? 호러물 같아요, 호러물. 아니, 근데 27분 이재용 재판부 누구였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 분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27분. 네, 그 분도 뭐 재판은 잘한 걸로 유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에서 가장 소위 우리나라 부장 중에 형사부장 중에 에이스들만 현재 지금 이 재판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곳에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단,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장시호의 유죄 판단,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뭐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년이나 나올까.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예상보다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올려친 거란 말이에요. 네. 올려친 거는 처음에 검찰의 구형에 나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법원도 판결문에 보면 많이 도와준 걸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을 줬고 법원에서도 많은 증언들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형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2년 6개월보다 더 많은 형을 사실은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뭐 줄여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검찰은 그보다 더 적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에 있어도 뭐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뭐 제2의 태블릿 PC도 받았고,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화했다는 대포폰 얘기도 다 들었고, 그다음에 무슨 메모 같은 것도 다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장시호가 국정농단 수사에 엄청난 도움을 줬죠. 그런 분이 검찰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일정 부분 그 도움을 받기 전에 검찰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와주면 뭐 우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특검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장시호 씨한테.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부장이제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이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년 6개월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죄목으로 보면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좀 줄여줬다고 하는 것은 김세윤 부장판사도 일정 부분 장세호 씨의 검찰 도움 또 수사의 도움 법원에서의 도움을 인정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뭐 마약 수사나 지금 우리가 1년째 보고 있는 이
뭐 국정농단 사건, 이거 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닙니까? 예. 이런 거는 제보자가 없으면 제대로 캘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보자 없이 어떻게 캡니까 이거를? 이거 굉장히 그리고 지금 치밀하게 국정농단 이어지는 사건에 건데. 지금 전말이 파악이 되고 이런 게 지금 다 제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국정원 내에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갖고 온 것도 사실은 지금은 개혁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어서 만들어졌지만 그 전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누군가 제보를 해야만이 가능했던.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요즘에 있는 그 특활비 상납 논란도 다 제보예요. 이현수 기조실장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나 이제 마약 수사처럼 정말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힘든 범죄들은 사실 플리바게닝 도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를 구현 자체를 못 하는데 개개인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이런 특별한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몇 가지 범죄 유형을 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플리바게닝을 도입을 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특검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주는 게 사실 사회정의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프리바게닝 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영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내년 6월부터 도입을 해요. 프리바게닝을. 일본이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했어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자존심 일본한테 뒤지는 거 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일본이 내년 함께 6월에 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죠. 좀 더 빨리 하면 안 될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사실 뭐 수사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지금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 내부 고발이나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으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얼마나 본인이 예. 반성하고 그렇죠. 사회에 반성하고. 대한 사과의 의미에서 너의 죄의 진상을 다 밝히고 그렇죠. 앞으로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잡히게끔 이게 그 털어놓는 게 그 예. 사람한테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벌을 받고 예.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라 이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좋은 취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 그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본이 우리도 도입하는 건 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인가 어제였었나요? 네, 어제죠. 안타까운 하루였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범죄 행위로만 보면 장시호 씨가 고약하죠. 예, 네. 받은 형량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검찰이 일정 부분 피의자로 소환된 피고나 피의자가 와서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까지도 증거를 제출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는 그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피의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검찰을 적극적으로 수역을 하려면 나한테 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보통 혼자 안 나니까 같이 한 사람들, 같이 하는 패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을 잡았어요. 한 명을 잡았는데 정말 엄격하게 플리바게닝도 전혀 없이 그냥 원칙대로 죄를 물으면 이 사람이 굳이 윗선을 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뭔가 본인한테 이익이 돼야 자기랑 같이 한 사람, 공급해준 사람, 그다음에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을 불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사의 편의상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죄를 진 사람 그에 합당한 처벌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도울 거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야 뭐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뭐 법에 의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농단 관련한 검찰 조사를 할 때 검찰에서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 형식의 어떤 형태의 도움을 줬을 때 이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뭔 키가 있으면 카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조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백 변호사님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야 그거 좀 야비하고 비열한 짓 아니냐. 그런데 근데 그 내면의 그 속성은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플리바게닝 하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 뭐냐면요. 기소하기 전에 이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소 플리가 전입니다. 총원 이런 뜻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는 없는데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마약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 사건은 혼자 잘 안 해요.
일단 마약은 내가 마약을 많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사회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해서 일정 범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검에서 풀어주세요. 그 의미예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구형을 무척 낮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 장시호 씨 혐의는 뭐예요? 혐의. 일단. 혐의가 이제 삼성이나 JK 등 압박해서 한 후원금 18억 원 정도 받아낸 거, 국고보조금 7억 횡령하고 또 영재센터 자금 3억 횡령한 거. 대충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10억 횡령이네요. 최소 구형이 5년에서 7년 정도는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